안녕하세요. 기사퍼스트 서희쌤입니다. 정보처리 기사 실기 2024년 2회 핵심 기출풀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2회 시험의 합격률은 28%였습니다. 저번 1회 시험보다는 다소 낮은 합격률을 보였는데요. 이번 시험에는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사퍼스트에서는 가답안과 채점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정보처리 기사 실기시험은 공단에서 문제와 답안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응시자분들의 답안을 토대로 이렇게 가답안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 가답안을 바탕으로 채점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작성하신 답안을 이렇게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시면 부분 점수 등을 적용하여 점수를 알려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4년 2회 정보처리 기사 실기 기출문제를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실기시험은 총 20문항이 출제가 되고 한 문항당 5점으로 채점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자바 언어 문제입니다. 배열 객체 관련 문제인데요. 자바 언어 코드의 구조를 보면 기사 퍼스트 클래스에 체크 메소드가 있고 메인 메소드가 있습니다. 코드는 메인 메소드부터 실행을 하니 메인 메소드를 실행하겠습니다. 배열 A를 선언하고 값을 저장하는 문장입니다. 자바 언어 메모리 구조 중 스택 영역과 힙 영역을 잠깐 살펴보면 스택 영역에는 변수가 저장됩니다. 현재 배열 변수 A를 선언하였죠. 그러면 이 배열 변수 A는 스택 영역에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new를 통해서 배열 객체를 생성하였습니다. 이 배열 객체에 저장된 값은 힙 영역에 저장됩니다. 따라서 코드에서 배열의 값을 사용하기 위해서 인덱스를 사용하면 가장 처음은 스택 영역 배열 변수 A에 접근을 하고요. 그 다음 이 배열 변수 A에는 힙 영역에 메모리 주소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열 A 100번지로 가서 그곳의 값을 가져오는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드를 보면요. 마찬가지로 배열 변수 B를 선언을 하고요.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힙 영역에 저장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스택 영역이 가지는 값은 힙 영역의 주소가 됩니다. 다음 코드도 마찬가지로 배열 변수 C를 선언하고 그 값을 힙 영역에 저장했고 배열 변수 C는 힙 영역의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는 체크 메소드를 호출하는 코드입니다. 체크 메소드에 전달하는 매개 변수는 배열 변수 A와 배열 변수 B입니다. 따라서 체크 메소드의 매개 변수에 A와 B를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X 매개 변수에는 배열 A가 저장되고요. 매개 변수 Y에는 배열 B가 저장됩니다. 그럼 다음 코드 보겠습니다. if문입니다. if문의 조건식을 보면 배열 X와 배열 Y가 같은 가열을 묻습니다. 여기서 넣는 연산자는 참조 주소를 비교하는 연산자인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매개 변수 X에는 배열 A가, 매개 변수 Y에는 배열 B가 저장되어 있죠. 두 배열이 가리키는 참조 주소는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if문의 조건식이 거짓이 되면서 else문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else문이 실행하는 문장은 n을 출력해라 라는 문장이기 때문에 n을 먼저 출력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함수를 모두 실행하였으면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돌아와서 다음 코드를 실행하면 체크 메소드를 한 번 더 호출하죠. 전달하는 값은 b와 c입니다. 따라서 매개 변수 x에는 배열 b가, 매개 변수 y에는 배열 c가 저장이 되고요. 한 번 더 if문을 볼게요. 넣는 연산자이기 때문에 참조 주소를 비교하죠. 현재 배열 b의 참조 주소와 배열 C의 참조 주소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 번 더 else문을 실행해서 n이 출력됩니다. 그럼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돌아와서 다음 코드를 실행하면 한 번 더 체크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배열 A와 C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매개 변수 X에 A가, Y에 C가 저장이 되고요. if문을 보면 배열 A의 참조 주소와 배열 C의 참조 주소가 같나요가 거짓이 되니까 else문의 문장인 n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메소드를 모두 실행했으면 호출한 곳으로 돌아와서 이제 메인 메소드도 모두 실행했으니 이렇게 코드가 종료됩니다. 결국 이 코드의 실행 결과는 NNN이었습니다. 이번 문제는 넣는 연산자를 값을 비교하는 연산자로 생각해서 배열 A와 배열 B에 저장된 값이 같으니까 이 첫 번째 메소드를 호출할 때 if문이 참이 되면서 if문의 문장인 o를 출력한다라고 착각하기 쉬운 코드입니다. 넣는 연산자는 배열의 참조 주소를 비교하는 연산자인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관련 용어입니다. 데이터 모델을 중복, 통합, 분리 등을 수행하는 데이터 모델링 기법으로 정규화 이후에 중복을 허용하는 작업입니다. 정규화는 하나의 릴레이션, 테이블을 중복 데이터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테이블로 분할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데이터의 중복을 제거하는 작업이 정규화라고 하면 정규화하였을 때 이 두 테이블이 계속해서 함께 검색이 된다면 오히려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능 향상을 위해서 중복을 허용해 테이블을 통합하는 과정을 반정규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는 SQL문의 DML 명령어 관련 문제입니다. DML 명령어가 주어지고 그 빈칸 안에 알맞은 문법을 작성하는 문제였는데요. 첫 번째는 insert into 문법입니다. insert는 튜플을 삽입하는 명령어죠. 그 문법은 사원 테이블의 사원 번호 속성, 이름, 연령, 급여, 부서 번호 속성에 이 값을 저장한다이기 때문에 값을 의미하는 values가 1번에 들어가고요. 두 번째도 insert into 문입니다. 이번에는 사원 테이블에 값을 저장하는데 from where절이 나왔습니다. 사원 테이블에 값을 삽입하는데 다른 테이블에서 값을 검색해서 데이터를 삽입할 경우에는 select 문법을 사용해 주면 됩니다. 신입 사원 테이블에서 부서 번호가 1인 사원 번호, 이름, 연령, 급여, 부서 번호를 검색해서 사원 테이블에 삽입하는 SQL문이 됩니다. 다음은 delete 문법입니다. delete는 튜플을 삭제하는 문법이죠. 삭제할 때는 from을 사용해서 사원 테이블로부터 삭제를 하는데 어떤 튜플을 삭제하냐면 조건절이 붙죠. 사원 번호가 10인 튜플을 삭제해라가 됩니다. 다음은 업데이트 문, 튜플을 갱신하는 문입니다. 사원 테이블에서 조건이죠. 이름이 톰인 튜플의 급여를 2000으로 세팅, 갱신해라가 되기 때문에 4번의 빈칸에는 set이 들어갑니다. 지금처럼 한 문제에 가지수가 나뉜 문제는 부분 점수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빈칸으로 제출하지 마시고 최대한 답안을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카디널리티와 디그리 관련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하나의 릴레이션이 주어지고 카디널리티, 튜플의 수는 5개고요. 그리고 디그리, 속성의 수는 4개를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카디널리티와 디그리는 필기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빈출 문제죠. 따라서 실수 없이 반드시 이 문제에서 점수를 획득해 주셔야 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프로토콜 관련 문제입니다. 네트워크 계층의 보안을 위하여 인증헤더 프로토콜과 ES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토콜로 VPN 구현에 사용되는 터널링 프로토콜은 IP 시큐리티 프로토콜입니다. IP 시큐리티 프로토콜은 인터넷 프로토콜의 시큐리티, 보안성을 제공해주는 프로토콜로 2020년 2회 실기시험에 같은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응집도 관련 정의가 지문에 주어지고 이 정의에 알맞은 응집도를 보기에서 찾아 고르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정의를 보면 한 기능의 출력 자료가 다음 기능의 입력 자료로서 제공되는 형태의 응집도를 의미합니다. 즉 요소 1의 출력이 요소 2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응집도는 순차적 응집도입니다. 응집도 문제도 필기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이론 내용이니 해당 문제에서 최대한 점수를 획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자인 패턴 관련 문제입니다. 행위 패턴의 한 종류로 커서라고도 한다. 집합 객체의 요소들에 대해 순서대로 접근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서로 다른 집합 객체 구조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순회할 수 있다는 이터레이터, 반복자 패턴입니다. 반복자 패턴은 복잡한 내부 구조를 숨기고 모든 항목에 순차적으로 접근을 해서 반복 작업을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서 책꽂이 안에 이 책을 꽂고 다시 이름을 확인하는 구조를 사용한다고 하면 이 책을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이터레이터 패턴, 반복자 패턴을 사용하면 됩니다. 책꽂이에 책을 꽂을 때 이 책을 순차적으로 접근해서 책을 꽂아주는 방법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책의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책에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사용해 주면 됩니다. 다음은 파이썬 언어의 문자열 포매팅 관련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번 시험에 처음 출제된 F스트링 문법인데요.
자세한 설명을 위해 문제풀이 프로그래밍 언어 강의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첨부하겠습니다. 서희쌤! 파이썬 언어 코드 보겠습니다. 함수 CNT를 선언하였고요. 그 함수 내부에는 이렇게 선언되어 있고, 그리고 문자열 str를 선언하였습니다. 함수는 호출을 통해서 실행하기 때문에 2줄부터 바로 코드를 실행하고요. 따라서 문자열의 값을 저장하고 다음 코드도 문자열 P1을 선언하고 CA를 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도 문자열 P2를 선언하고 AB를 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는 프린트문인데요. 프린트문 출력 함수 내부에서 출력하는 값을 보면 F라는 문자열 포매팅 문법이 처음 출제되었습니다. 자세히 볼게요. 먼저 문자열 포매팅이란 문자열 내부에 특정 값을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변수의 값은 이라는 문자열을 그대로 출력을 하고 그 값을 출력을 해야 하죠. 그리고 이어서 문자열 이다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들어갈 변수 A 값을 문자열 포매팅 형식을 이용해서 사용해 주면 됩니다. 문자열 포매팅을 위해서 변수 A 값은 퍼디 서식 문자열을 이용을 하고 이 퍼센티지 기호를 이용해서 변수 A 값을 삽입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문자열 A는 그대로 출력을 하고 서식 문자열을 만나면 퍼디 뒤에 변수 값을 출력을 하는 거였죠. 이를 문자열 포매팅이라고 하는데요. 파이썬 언어의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나온 문자열 포매팅 방법은 포맷입니다. 이 포맷이라는 함수를 사용한 건데 코드를 보면 변수 2열에 2024를 저장했고 변수 서브젝트에 프로그래밍이라는 문자열을 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자열 텍스트에는 값을 저장하는데 일단 따옴표 안에 있는 값을 저장을 해요. 그리고 변수의 값을 불러올 곳에는 이 중괄호를 사용해 줍니다. 따라서 중괄호를 만나면 포맷 함수 뒤의 이 변수 값을 가져오면 됩니다. 만약에 중괄호 안에 0이라고 적혀져 있으면 0번째 변수의 값을 들고 오면 돼요. 현재 2열에는 2024가 저장이 되어 있죠. 따라서 이 중괄호의 값은 2024가 되고요. 그리고 콤마 서희쌤의는 문자열은 그대로 출력해 줍니다. 그리고 중괄호를 만나면 1이 저장되어 있죠. 따라서 포맷 뒤 첫 번째 문자열을 들고 오면 서브젝트에 저장된 문자열 프로그래밍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린트 문을 해서 이 텍스트에 저장된 문자열을 출력하면 2024 서희쌤의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죠. 만약 숫자를 1과 0으로 바꾸면 첫 번째 중괄호 문자열에는 서브젝트에 저장된 값 프로그래밍이 출력이 될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중괄호에는 숫자 0이 있기 때문에 2열의 값 2024가 입력이 될 겁니다. 따라서 프로그래밍 서희쌤의 2024가 되는 거죠. 그럼 만약 숫자 없이 중괄호만 쓰게 된다면 이 포맷 뒤에 변수의 순서에 맞춰서 첫 번째 중괄호에는 그대로 2열의 값 2024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중괄호를 만나면 두 번째의 값 서브젝트의 값 프로그래밍이 들어가 주면 됩니다. 앞서 출력 함수는 서식 문자열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정수값을 출력하려면 per_d를 사용하고 문자열 값을 출력하면 per_s를 사용해야 하는데 포맷 함수를 이용하면 이런 서식 문자열을 고민할 필요 없이 중괄호만 사용하면 돼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전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F스트링이라는 문자열 포매팅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시험에 나온 방법인데요. F스트링이라는 문자열은 이 따옴표 안의 문자열 앞에 F 또는 대문자 F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코드는 그대로 변수 2열에는 2024를, 서브젝트에는 프로그래밍이라는 문자열을 저장하였고요. 그리고 텍스트에 이제 문자열을 저장하는데 문자열 포매팅을 한다고 이 문자열 앞에 F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중괄호 안에 값을 바로 삽입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어 변수에 있는 이 값이 바로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서희쌤의 문자열은 그대로 출력이 될 거고 중괄호를 만나면 이 안에 변수 값을 출력을 하는 거죠. 서브젝트 안에 있는 변수 값 프로그래밍이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텍스트라는 문자열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고, 따라서 텍스트라는 문자열을 출력을 하면 2024, 서희쌤의 프로그래밍이라는 문자열을 출력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텍스트는 문자열을 저장하는 변수인데 포맷 스트링이라는 문법을 사용해서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값은 변수의 값을 출력하고요. 나머지 문자열은 그대로 출력을 하고 또 중괄호를 만나면 그 변수의 값을 가져와서 텍스트에 저장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코드에서 어떻게 응용이 되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출력 함수의 출력하는 값에서 문자열 포매팅을 사용하였는데 첫 번째 문자열 포매팅과 두 번째 문자열 포매팅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자열 포매팅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 문자열에서 문자열 포매팅을 할 건데 그러면 중괄호를 만나면 변수의 값을 출력하는 거죠. 따라서 그 전까지의 문자열 A, B는 그대로 출력을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중괄호를 만났으면 이 안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출력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가져올 값은 함수 CNT를 호출한 후 그 반환 값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함수 CNT를 호출하게 되고요. 전달하는 값은 문자열 변수 str의 값과 문자열 변수 p1의 값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현재 변수 str에는 이렇게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고 p1에는 ca가 저장이 되어 있어서 함수 cnt에 그대로 전달을 해줄게요. 매개 변수 str에는 이 문자열이 저장이 될 거고 매개 변수 p에는 ca가 저장이 될 겁니다. 그럼 이어서 코드를 실행하면 result에 0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포문입니다. 포문의 구조를 보면요. i의 값을 저장하는데 그 범위를 정해주죠. 문자열 str의 길이 빼기 문자열 p의 길이 더하기 1입니다. 계산을 하면 문자열 str의 길이는 11이고요. 그리고 문자열 p의 길이는 2입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11 빼기 2 더하기 1을 해서 10이 되죠. 결국 이 i의 범위를 확인을 하면 레인지 문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초기값 0부터 최종값은 10입니다. 따라서 10 빼기 1까지 9까지 이 i의 값에 대입하면서 이 포문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i는 0부터 포문을 한번 실행해 볼게요. 첫 번째 변수 suv의 값을 저장하는데 저장하는 값은 문자열 str을 슬라이싱한 값입니다. 슬라이싱하는 범위를 볼게요. i부터 0부터 시작해서 i 플러스 len p입니다. 현재 i 값은 0이고 문자열 p의 길이는 2죠. 따라서 슬라이싱의 최종값은 2가 되는데 그러면 변수 suv에 저장되는 값은 문자열 str를 0부터 2까지 슬라이싱 하는데 슬라이싱하는 최종값 마이너스 1까지 슬라이싱 하기 때문에 실제는 0부터 해서 1까지 슬라이싱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수 서브에는 A, B가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코드는 이 포문입니다. SUP에 저장된 이 문자열이 P와 같나요를 묻습니다. 현재 P는 CA이고 서브에 저장된 문자열은 A, B이기 때문에 거짓이죠. 따라서 이 포문 문장 실행하지 않고 바로 선두로 돌아가서 I 값을 1 증가하면 I는 1이 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서브의 값을 계산해 볼게요. 현재 I 값 더하기 2를 하면 3이 되고요. 그럼 슬라이싱을 하면 str 1에서 3까지죠. 결국 인덱스 1과 2까지 슬라이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값 마이너스 1까지 슬라이싱을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서버에는 BD가 저장이 되고요. 그럼 if은 서버에 저장된 이 BD와 CA가 같냐의 거짓이면서 선두로 가서 I 값을 그냥 1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버의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계산을 하면 2 더하기 2를 하면 4가 되고요. 따라서 str 2부터 4까지니까 인덱스 2부터 4 빼기 1, 3까지 해서 DC가 저장이 됩니다. DC가 CA인가요? 라는 if문의 조건식의 거짓이 되기 때문에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실행을 하면 I 더하기 2를 하면 5가 되고 그러면 슬라이싱한 서브의 값은 3에서 5까지죠. 인덱스 3에서 4까지 해서 CA가 됩니다. 그러면 서브의 값, CA와 P의 값, CA가 같나요에 이제 참이 되죠. 따라서 if문의 조건식이 참이니 if문의 문장을 실행하면 result의 값을 저장하죠. result 더하기 1을 해서 result는 1이 됩니다. 결국 이 슬라이싱한 값이 PA와 값이 같으면 result 값이 1씩 증가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코드를 실행하면 i는 4가 되고요. 4 더하기 2를 하면 6이죠. 따라서 슬라이싱을 하면 시작 인덱스와 끝 인덱스를 적고 그럼 시작 인덱스에서 끝 인덱스 마이너스 1까지 계산하면 AB가 되죠. 그럼 AB는 CA랑 다르니까 한 번 더 I 값을 1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슬라이싱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인덱스는 5고 끝 인덱스는 7. 따라서 인덱스 5와 6은 BC입니다. 그러면 CA와 다르니까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면 I는 6이 되죠. I가 6일 때는 6 더하기 2를 해서 8이 되고요. 그러면 슬라이싱을 하면 시작 인덱스와 끝 인덱스니까 시작 인덱스와 끝 인덱스 마이너스 1까지 가져오면 CA죠. 그리고 if은 서브의 값과 P 값이 같나요에 참이 되면서 이제 레절트의 값을 저장하면 레절트 더하기 1을 해서 2가 됩니다. 즉 이번에 슬라이싱한 값도 P와 같기 때문에 레절트 값을 1 증가해 준 거죠. 그리고 선두로 가서 I는 7이 되고요. 7 더하기 2를 하면 9가 되고 그러면 슬라이싱 시작 인덱스 끝 인덱스 따라서 7과 8을 가져와서 서브에 저장을 하고요. 서브와 CA가 같나요? 거짓. 그럼 선두로 가서 8이 되고 8 더하기 2를 하면 10이 되죠. 따라서 슬라이싱을 하면 8과 10이 되고 그러면 인덱스 8과 9를 들고 오면 BC니까 CA와 같나요? 거짓. 그리고 I값 1 증가하고 9 더하기 2를 하면 11이 되죠. 그러면 STR 시작 인덱스 끝 인덱스니까 시작 인덱스 끝 인덱스에서 CA가 됩니다. 그럼 CA와 CA가 같나요는 참이 되죠. 따라서 if문의 문장을 실행하면서 레절트 값에 1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문이 종료됩니다. I의 범위는 이 레인지 값을 계산했을 때 10이기 때문에 0에서 9까지 반복합니다. 따라서 I가 9가 되면 이제 포문이 종료되고 다음 문장인 리턴문을 실행하면 레절트 값을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반환하죠. 현재 레절트 값은 3이기 때문에 3을 함수를 호출한 출력 함수로 반환하겠습니다. 함수를 호출한 곳이었던 이 출력 함수로 반환을 하면 이 함수 CNT strp1의 반환값이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코드를 출력했을 때 A, B, 3이 출력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포맷 스트링 문법이 있죠. 따라서 이 포맷 스트링 문법의 따옴표 안의 값을 출력하는데 문자열은 그대로 출력을 하고 중괄호를 만나면 변수의 값을 들고 오라는 거니까 CNT 함수를 호출한 후 그 값을 반환하여 출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CNT 함수를 한 번 더 호출할 거고요. 전달하는 값은 문자열 str과 그리고 이번에 P2, A, B를 전달하게 될 겁니다. 함수 CNT를 실행하겠습니다. 매개 변수 str에는 그대로 str 문자열이 저장될 거고요. 그리고 매개 변수 P에는 이번에는 A, B가 저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코드를 실행하면 레절트에는 0을 저장을 하고요. 포문이죠. 그러면 포문 i에 저장되는 범위를 확인하겠습니다. 문자열 str의 길이는 11이고 그리고 문자열 p의 길이는 2고요. 더하기 1을 하면 똑같이 10이죠. 따라서 이 i에 저장되는 값은 0부터 9까지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문장을 실행할게요. 구조는 똑같습니다. 변수 sub에 값을 저장하죠. 문자열 str을 슬라이싱한 값을 저장합니다. 시작 인덱스는 0부터고요. 그리고 끝 인덱스는 0 더하기 2를 해서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슬라이싱을 하면 0부터 2까지 슬라이싱을 하는데 끝 인덱스 마이너스 1까지니까 A, B를 가지게 되고 그러면 if문을 실행하면 sub 값 AB와 AB가 같나요에 참이 되면서 이제 레절트의 값을 1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면 1 더하기 2를 해서 3이 되죠. 그러면 str 1에서 3까지 슬라이싱을 하면 BD가 됩니다. BD는 AB와 다르니까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고요. 계속해서 계산을 하면 str 2에서 4까지는 DC니까 거짓이고 선두로 가면 3이 되고 3 더하기 2는 5죠. 그럼 str 3에서까지 슬라이싱을 하면 인덱스 3에서 4까지 슬라이싱을 해서 CA니까 거짓입니다. 1 증가하고 슬라이싱 인덱스를 계산을 하면 tr 4에서 6까지죠. 즉 인덱스 4에서 5까지 AB가 되죠. 변수 서브 값이 AB일 때는 P에 저장된 값과 일치하니까 이 if문의 조건식이 참이 되면서 if문의 문장, 레절트 값을 1 증가하는 문장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면 I는 5가 되죠. I가 5일 때 계산을 하면 5에서 7까지 슬라이싱을 하기 때문에 5에서 6까지 값을 저장을 하는데 AB와 다르니까 바로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고요. 그리고 6 더하기 2는 8이죠. 그리고 str 6에서 8까지 슬라이싱을 하면 6에서 8까지 계산을 하면 AB와 다르니까 거짓. 선두로 가서
인덱스 값을 계산을 하고 슬라이싱을 하면 인덱스 7부터 8까지는 A, B입니다. 즉 서브에 저장된 값이 P에 저장된 값과 같으니까 레절트를 1 증가하면 레절트는 3이 되죠. 그리고 선 들어가서 I 값을 1 증가하고요. 계산을 하면 str 8과 10을 계산을 하면 인덱스 8과 9, BC니까 거짓. 9를 계산을 하면 9 더하기 2는 11이고 str 9에서 11까지 슬라이싱을 하면 9에서 10까지 슬라이싱을 하니까 CA와 AB는 다르니까 거짓이 됩니다. 이렇게 I의 범위였던 0에서 9까지 모두 실행을 했으면 포문은 종료됩니다. 포문이 종료되면 리턴문이죠. 레절트 값을 함수를 호출한 고수로 리턴하기 때문에 이 3을 함수를 호출한 고신 출력 함수로 반환하겠습니다. 이 출력 함수를 보면 이 CNT 함수로 호출한 반환값이 3이 되죠. 따라서 CA3이 이어서 호출되는 겁니다. 결국 이 출력 함수의 출력 결과는 AB3CA3이 됩니다. 따라서 이 코드의 출력 결과는 AB3CA3입니다. 이 코드에서 약간의 함정은 이 문자열에서 AB의 개수가 3개고 CA의 개수가 3개라는 것이 아니라 CA를 전달하였을 때 3개가 나왔고요. AB를 전달하였을 때 3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문자열의 위치를 살짝 바꾸는 함정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되는 코드는 꼼꼼히 확인하셔서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쌤! 다음은 네트워크의 패킷 교환 방식 문제입니다. 첫 번째 빈칸의 키워드는 연결형 교환 방식으로 가상 경로를 미리 설정하여 통신하는 방식입니다. 경로를 미리 설정하기 때문에 통신 측에서 전송한 순서와 수신 측에 도착한 순서가 동일하고요. 그리고 다량의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전송할 때 적합한 방식입니다. 두 번째 빈칸의 키워드는 비연결형 교환 방식으로 가상 경로를 설정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보낼 때마다 최적 경로를 선택해서 전송하여 서로 다른 경로로 전송될 수 있어서 전송 순서와 도착 순서가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짧은 메시지의 일시적인 전송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첫 번째에 들어갈 정답은 가상회선 방식입니다. 이 그림처럼 경로를 미리 선택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순서대로 데이터가 도착하고 다량의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전송할 때 적합한 방식이고요. 두 번째 비연결형 교환 방식은 데이터그램 방식입니다. 데이터를 전송할 때마다 그때마다 최적의 경로를 선택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송 순서와 도착 순서는 조금 다를 수 있고요. 짧은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전송할 때 적합한 방식입니다. 이 문제는 21년 2회 기사 실기 기출문제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C 언어 코드입니다. 이중 포인터 관련 코드가 출제되었는데요.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3행 3열에 2차원 배열 A를 선언하고 값을 저장하면 3행 3열로 구분해서 이렇게 값이 저장됩니다. 그리고 배열의 시작 주소를 10번지라고 가정한다면 한 데이터당 4바이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각각의 메모리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크기가 2인 포인터 배열 PA를 선언하고 값을 저장하였습니다. 포인터는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죠. 따라서 크기가 2인 주소를 저장하는 배열 PA를 먼저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는 첫 번째 값은 2차원 배열 A의 1행입니다. 2차원 배열에서 행을 사용할 경우에는 행의 시작 주소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행의 시작 주소 22번지가 포인터 배열에 먼저 저장되고 그 다음은 2행의 주소가 포인터 배열 두 번째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는 출력 함수입니다. 출력하는 값을 자세히 볼게요. 포인터 배열 PA의 1행 1열의 값을 출력해라가 됩니다. 현재 배열 PA의 1행에 저장된 값은 34번지죠. 34번지로 가서 1열의 값을 가져오라가 됩니다. 현재 포인터 배열 PA는 배열 A의 각 행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으므로 배열과 같이 2차원 대괄호를 이용해서 각각의 요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열 PA의 1행에 저장된 34번지로 가서 1열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1열의 값 8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하기 다음 값을 보면요. 배열 PA의 1행은 또 34번지죠. 그럼 34번지로 가서
플러스 2 주소 연산을 해라는 의미인데 주소 연산은 데이터 타입의 크기에 맞게 움직입니다. 따라서 두 칸을 이동하라니까 현재 데이터 타입이 int형이므로 int형 4바이트씩 두 칸을 움직이면 총 8바이트가 이동되는 거죠. 따라서 34번지에서 두 칸을 이동해서 즉 8을 더하면 42번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스테리스크가 붙었죠. 아스테리스크는 이 주소로 가서 그 값을 들고 오라는 문법이기 때문에 42번지로 가서 값을 가져오면 9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더하기, 그 다음은 아스테리스크가 2개 붙여진 이중 포인터 문제입니다. 첫 번째, PA에 저장된 값을 찾습니다. 현재 PA는 배열 변수죠. 배열 변수를 단독으로 사용하면 이 배열의 시작 주소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열 PA의 시작 주소를 100번지라고 하면요. 이 PA는 100번지를 의미하게 되고 앞에 아스테리스크를 적용하면 100번지로 가서 그곳의 값을 들고 오게 됩니다. 그곳에 저장된 값은 22죠. 따라서 22번지가 되는 거고요. 한 번 더 22번지에 아스테리스크를 적용하면 22번지에 저장된 값을 의미하죠. 따라서 22번지에 저장된 값은 4가 됩니다. 이렇게 모든 값을 계산했으면 모두 덧셈 연산을 하면 17 더하기 4를 해서 21이 되죠. 결국 이 코드의 출력 결과는 21이었습니다. 시어너 코드 보겠습니다. 시어너 코드의 구조를 보면 수압 함수가 있고 메인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메인 함수부터 코드를 실행하면 메인 함수의 변수 A에 11을 저장했고요. 변수 B에 19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는 수압 함수를 호출합니다. 호출하면서 전달하는 값은 A값 11과 B값 19입니다. 따라서 수압 함수를 실행하면 매개 변수 A에 11을 매개 변수 B에 19를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압 함수를 실행하면 변수 T를 선언하고 A 값을 저장하죠. 현재 A 값 11을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는 변수 A에 B 값을 저장합니다. 현재 이 변수 A는 자기 자신 함수 내에 있는 매개 변수 A죠. 따라서 매개 변수 A는 11에서 현재 B 값 19로 갱신됩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는 변수 B에 T를 저장하죠. 따라서 변수 B도 이 매개 변수 B이기 때문에 매개 변수 B의 값이 현재 T값 11로 갱신됩니다. 결국 이 수압 함수를 실행하면 A와 B 값이 수압되는데요. 이렇게 수압 함수가 종료되면 이 지역 변수들은 소멸됩니다. 현재 수압 함수에서 사용된 변수 A와 B 그리고 변수 T는 전부 지역 변수입니다. 지역 변수는 함수 내부에 선언되어서 함수가 종료되면 소멸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매개 변수 A와 B 그리고 내부에 선언된 이 변수 T도 수압 함수가 종료되면 소멸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압 함수를 모두 실행했으면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돌아가서 다음 코드 스위치 케이스 문을 실행하게 됩니다. 스위치 문 내부에 있는 이 변수 A의 값은 현재 11이 되죠. 왜냐하면 이 메인 함수의 변수 A는 현재 메인 함수에 선언된 이 지역 변수 A를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 메인 함수의 변수 A는 11로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스위치 케이스문에 사용된 A 값은 11이고요. 11의 값을 가지는 케이스문을 실행하면 1은 아니고 11이 맞기 때문에 이 케이스문부터 실행하게 됩니다. 문장은 B에 B 플러스 2 값을 저장하죠. 이때 사용된 이 B 값도 메인 함수에서 선언된 B 값이기 때문에 19를 먼저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19 더하기 2를 하면 B값은 21로 갱신이 되고요. 그 다음 브레이크 문이 없으므로 디폴트 문도 이어서 실행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디폴트 문은 B에 B 플러스 3을 저장하기 때문에 현재 B값 21 더하기 3을 해서 24가 변수 B에 저장되는 거죠. 갱신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문을 실행하면 이렇게 스위치 케이스 문이 종료되고 다음 코드인 프린트 F문 출력 함수를 실행하면 현재 A값 11과 현재 B값 24를 빼면 마이너스 13이 출력되는 코드였습니다.
이번 코드는 메인 함수에서 스왑 함수를 호출하면서 값만 전달하였기 때문에 그 값을 사용하고 스왑 함수가 종료되면 변수가 소멸되는 것을 알고 계셔야 했고요. 그리고 스위치 케이스 문에서 브레이크 문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브레이크 문을 만날 때까지 또는 스위치 케이스 문이 종료될 때까지 실행되는 것도 알고 계셔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C 언어의 문자열 포인터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문제풀이 프로그래밍 언어 강의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첨부하겠습니다. 서희쌤! C 언어 코드 보겠습니다. 메인 함수부터 코드를 실행하면 문자 포인터 str1을 선언하고 first를 저장하였습니다. C 언어에서 문자열을 저장하는 방법은 포인터를 이용하거나 배열을 이용할 수 있었죠. 따라서 문자열 str1에 first를 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자열의 끝을 나타내는 널 문자도 함께 저장이 되고요. 다음 코드는 문자 배열 str2를 선언하고 테스트 스트링이라는 문자열을 저장하였습니다. 크기가 50이기 때문에 크기가 50인 문자 배열 str2를 선언하고 테스트 스트링이라는 문자열을 저장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정수형 변수 result를 선언하고 0을 저장하였고요. 다음 코드는 func 함수를 호출하고 전달하는 값은 str2와 str1입니다. 자세히 볼게요. 그러면 먼저 func 함수의 매개 변수를 보겠습니다. 현재 매개 변수는 2개고요. 문자형 포인터 변수 2개가 있습니다. 포인터는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죠. 따라서 매개 변수 d와 매개 변수 s에는 주소 값을 저장하게 될 건데 메인 함수에서 그럼 전달하는 값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열 str2입니다. 문자 배열 str2를 단독으로 사용하게 되면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고 있죠. 따라서 배열의 시작 주소를 20번지라고 가정한다면 메인 함수에서 전달하는 값은 20번지가 됩니다. 따라서 매개 변수 뒤에는 20번지가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 전달하는 값은 문자열 str1입니다. 문자 포인터 str1도 포인터, 주소 값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수는 문자열의 시작 주소 10번지를 마찬가지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인 함수에서 전달하는 값은 10번지가 전달이 되고요. 매개 변수 s에는 10번지가 저장됩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 func를 실행하겠습니다. 실행하는 문장은 while문입니다. s에 저장된 값이 널 값이 아닌가요를 묻죠. 현재 s 10번지에 저장된 값은 f입니다. f는 널이 아니죠. 따라서 참이기 때문에 while문을 실행하겠습니다. 실행하는 문장은 20번지로 가서 그 값을 갱신해라가 됩니다. 어떤 값으로 갱신하냐면 10번지에 저장된 값으로 갱신해라가 됩니다. 즉 20번지에 가서 그 값을 10번지에 저장된 값 f로 갱신해라가 되는 거죠. 따라서 20번지에 저장된 값이었던 t는 f로 갱신됩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를 실행하면 d 값을 1 증가하라네요. d에는 현재 주소가 저장되어 있는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에 맞춰서 1 증가하면 d는 20에서 21번지가 되고요. 그 다음 코드 s도 마찬가지로 1을 증가하면 10번지에서 11번지가 됩니다. 이렇게 모든 코드를 실행했으면 선두로 가서 while문의 조건식을 한 번 더 볼게요. 현재 d는 21이고 s는 11입니다. 11번지에 저장된 값 i가 널이 아닌가요? 참입니다. 따라서 코드를 한 번 더 실행할게요. d에 저장된 주소 21번지로 가서 그 값을 갱신해라가 됩니다. 어떤 값으로 갱신하냐면 11번지에 저장된 값 i 값으로 갱신해라가 되는 거죠. 따라서 21번지에 저장되어 있던 e는 i로 갱신되고요. 그 다음 한 칸씩 옮겨줍니다. d도 1 증가하면 22번지가 되고 s도 1 증가하면 12번지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선두로 가서 while문을 실행하면요. 22번지와 12번지죠. 조건식 s 12번지에 저장된 그 값이 널이 아닌가요의 참이죠. 따라서 문장을 실행할게요. d 22번지에 저장된 값을 갱신해라가 되죠. 어떤 값으로 갱신을 하냐면 12번지에 저장된 값 r로 갱신해라가 됩니다. 따라서 22번지 s는 r로 갱신이 되고요. 다음 코드를 실행하면 d를 1 증가하면 d는 23번지, s는 13번지가 됩니다.
그리고 선두로 가서 한 번 더 똑같이 계산을 할게요. 현재 D는 23이고 S는 13이죠. 그러면 13번지에 있는 값이 S가 널이 아닌가요의 참이기 때문에 코드를 실행하면 D 23번지에 있는 값을 갱신할 건데 어떤 값으로 갱신하냐면 13번지에 저장된 값 S로 갱신하겠다가 됩니다. 따라서 T는 S로 변경되고요. 그리고 D 값을 1 증가하면 24가 되고 S 값을 1 증가하면 14가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선두로 가서 값을 계산하면 이제는 D는 24고 S는 14죠. 따라서 14번지에 저장된 값 T가 널이 아닌가요? 참이기 때문에 문장을 실행하면 24번지에 저장된 값을 갱신하라. 14번지에 저장된 값으로니까 T로 갱신됩니다. 그리고 D를 한 칸 옮기면 25번지가 되고요. 그리고 S도 한 칸 증가하면 15번지가 됩니다. 그럼 이제 D 25번지, S 15번지에서 while문의 조건을 보면 15번지에 저장된 값이 널 값이 아닌가요? 라는 조건에 이제 거짓이 되죠. 현재 널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널 값이 아닌가요에 거짓이 되면서 while문을 종료하게 됩니다. while문을 종료하고 그 다음 코드를 실행하면요. D 25번지에 저장된 값에 널을 저장해라가 됩니다. 즉 25번지에 값을 널값, 문자열의 끝을 나타내는 널값을 저장해라가 되는 거죠. 이렇게 func 함수를 모두 실행하고 나면 결국 문자열 str2에는 first 널값을 저장하게 되고 이어서 저장되어 있던 문자열은 그대로 저장되어 있게 됩니다. 결국 문자열 str1의 값을 복사하게 된 거죠. 이렇게 func 함수를 모두 실행하면 함수로 호출하였던 메인 함수로 돌아가고요. 이어서 다음 문장을 실행하겠습니다. 포문입니다. 포문의 구조는 i는 0부터 시작을 해서 str2i 값이 널이 아닐 반복합니다. 반복하는 문장은 result의 값을 저장하는데 저장하는 값은 result 더하기 i입니다. 그러면 i는 0부터 시작을 해보면 문자열 str2의 인덱스 0의 값 f죠. f는 0이 아닌가요? 라는 조건에 만족하기 때문에 result의 값을 저장하면 result 0 더하기 i 값 0을 해서 result에는 0이 일단 저장됩니다. 그리고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면 i는 이제 1이 되고요. i가 1일 때 조건을 볼게요. 인덱스 1의 값 i가 널이 아닌가요의 참이죠. 따라서 result에 한 번 더 값을 저장하면 현재 result 값 0 더하기 i 값 1을 해서 result는 1이 됩니다. 그리고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면 i는 2가 되고요. i가 2일 때도 보면 문자열 인덱스 2의 값 r이죠. 널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result의 값을 저장하면 현재 result 값 1에서 i 값을 더하면 2가 되죠. 따라서 result는 3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선두로 가서 i를 1 증가하고요. 이제 인덱스를 변경해서 인덱스 3의 값 s가 널이 아닌가요의 참이기 때문에 문장을 실행하면 현재 i 값을 result에 한 번 더 더해주는 거죠. result는 이제 6이 됩니다. 그리고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면 i는 4가 되고 이제 그럼 인덱스를 계산하면 인덱스 4의 값은 t죠. t는 널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계산하면 result 값에다가 i 값을 더해주기 때문에 result는 이제 10이 됩니다. 그리고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면 i는 이제 5가 되죠. i가 5일 때에는 이제 str2 인덱스 5의 값은 널 값이죠. 따라서 널이 아닌가요? 라는 조건에 이제 거짓이 됩니다. 포문의 조건이 거짓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문이 종료되는 거죠. 포문이 종료되면 다음 코드는 printf문 출력 함수입니다. 현재 result 값을 출력해라가 되기 때문에 현재 result의 값은 10입니다. 10이 출력되는 코드였습니다. 서희쌤! 다음은 자바 언어 코드에서 인터페이스 관련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인터페이스 문법은 처음 출제되었는데 그럼 인터페이스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페이스는 기본이 되는 틀을 제공하는 일종의 추상 클래스입니다. 그럼 추상 클래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추상 클래스는 클래스들의 공통되는 속성과 메소드를 정의한 구체적이지 않은 클래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노는 커피 추출을 해서 물이 필요하고요. 카페라떼는 커피와 우유, 바닐라 라떼는 커피와 우유 바닐라 시럽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이들의 공통되는 속성이 보이죠? 바로 커피 추출입니다. 이 공통되는 속성을 추상 클래스로 정의하는 거죠. 추상 클래스에 커피 추출이라는 추상 메소드를 형태만 정의합니다.
이렇게 형태만 정의하고 이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는 이 자식 클래스, 실체 클래스에서 추상 메소드의 기능을 구체화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노는 투샷, 카페라떼는 쓰리샷, 바닐라 라떼는 투샷이라고 구체화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커피 종류가 늘어났다고 하면 카푸치노라는 기능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으면 추상 클래스에 있는 커피 추출이라는 메소드를 구체화할 수 있는 거죠. 지금처럼 추상 클래스와 실체 클래스는 익스텐즈 키워드를 이용해서 상속 관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 추상 클래스의 목적은 기능 확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처럼 커피라는 추상 클래스는 클래스 문법에 앱스트랙트 키워드를 추가해서 선언하면 커피라는 추상 클래스가 생성이 되는 거고요. 이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는 아메리카노 클래스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본이 되는 틀을 제공하는데요. 하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인터페이스는 구현을 강제하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캐릭터를 개발을 하는데 걷기와 점프 기능을 반드시 구현해야 한다고 합시다. 근데 이 캐릭터들을 개발하는 개발자가 모두 다 다르다고 하면 걷기와 점프 기능을 잊지 않고 개발하기 위해서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인터페이스를 상세 구현한다고 했는데 하나라도 구현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추상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 캐릭터에는 걷기 기능과 점프 기능의 틀만 제공하고요. 상세 구현하는 이 캐릭터 A, B, C 클래스의 실제 동작 방법을 기술하는 겁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 키워드를 이용해서 먼저 선언하면 implement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상세 구현할 수 있습니다. 즉 캐릭터 인터페이스를 상세 구현하는 캐릭터 A 클래스라는 의미가 되죠.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중 구현의 차이점입니다. 인터페이스는 다중 구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형이라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생성을 했는데 이를 캐릭터 C가 다중으로 구현하고 싶어요. 그럼 이 콤마를 이용해서 다중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상세 구현하기 때문에 이 윙크 악수라는 기능도 반드시 구현을 해야겠죠. 하지만 추상 클래스는 다중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하나의 클래스만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다중 구현을 원하고 또 구현을 강제하고 싶으면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실제 시험에 출제된 코드를 확인하기 위해 문제풀이 프로그래밍 언어 강의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첨부하겠습니다. 서희쌤! 자바 언어 코드 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 관련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인터페이스는 클래스를 작성할 때 기본이 되는 틀을 제공하는 일종의 추상 클래스였습니다. 따라서 이 넘버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할 거면 이 sum 메소드의 틀을 제공한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기사 퍼스트 클래스와 OE 넘버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OE 넘버 클래스는 넘버라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하고 있습니다. 상세 구현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즉 인터페이스에서 이 int sum이라는 메소드의 틀만 제공해주고 구현하는 이 상세 클래스는 제공된 이 틀을 상세 구현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구조를 간단히만 확인하고요. 기사 퍼스트 클래스의 메인 함수를 실행하겠습니다. 배열 A를 선언하고 1, 2, 3, 4, 5, 6, 7, 8, 9를 저장을 하였고요. 다음 코드는 객체 OE를 선언하는데 클래스 OE 넘버의 객체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는 출력 함수입니다. 출력하는 값을 보면 객체 OE, 즉 클래스 OE 넘버의 sum 메소드를 호출한 후 그 반환 값을 출력을 하죠. 따라서 이 sum 메소드를 먼저 호출해 보겠습니다. 전달하는 값은 배열 A와 true입니다. sum 메소드의 매개 변수 A에 배열 A가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이 불린 ODD라는 변수에는 true가 전달이 됩니다. 불린은 참과 거짓의 값을 가지는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이 불린 ODD 변수는 true의 값, 참을 가지고 있고 함수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럼 sum 메소드를 실행하겠습니다. 변수 레절트에 0을 저장하였고요. 포문이기 때문에 디버깅표와 함께 보겠습니다. 현재 i는 0부터 시작을 하고 배열 A의 length보다 작을 때까지입니다. 현재 배열 A의 length는 9이기 때문에 9보다 작을 때까지 실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 코드는 if문입니다. if문의 조건식을 자세히 볼게요. 조건식 두 개가 O와 연산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O와 연산은 조건식 1이 참이거나 또는 조건식 2가 참이면 항상 참을 반환합니다. 즉 둘 중 하나만 참이면
참을 반환하는 연산자인 것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 조건식 보겠습니다. 현재 ODD에 저장된 값은 true죠. 따라서 true하고 and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 and 연산자는 두 개의 조건식이 모두 참이어야 참을 반환하는 연산자입니다. 즉 ODD 값과 이 뒤에 연산의 값이 참이어야 참을 반환하기 때문에 현재 ODD의 값은 참이죠. 따라서 이 뒤에 연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i는 0이기 때문에 A0의 값 1이 2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 값이 0인가요를 묻습니다. 참이죠. 따라서 ODD의 값도 참이고 이 뒤에 연산도 참이기 때문에 이 AND 연산의 값이 참이 되는 거죠. 그러면 if문의 조건식인 O와 연산은 둘 중 하나만 참이면 참을 반환하기 때문에 현재 둘 중 하나, 첫 번째 조건식이 참이죠. 따라서 이 O와 연산의 결과값은 항상 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연산식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 연산식이 참이기 때문에 O와 연산의 식은 항상 참이면서 이 if문의 조건식이 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if문의 문장인 result문을 실행하게 됩니다. result의 값을 저장하는데 현재 result 값과 더하기 AI 값, 인덱스 0의 값 1을 더하면 result는 1이 되는 거죠. if문을 모두 실행했으면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면 i는 이제 1이 됩니다. 한 번 더 if문의 조건식을 볼게요. 현재 ODD의 값은 true입니다. 따라서 이 AND 연산을 실행을 하면 AI 인덱스 1의 값은 2이기 때문에 2를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0인가요? 라는 조건의 거짓이죠. 그러면 AND 연산은 둘 다 참이어야만 참을 반환하는데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을 반환해서 이 첫 번째 조건식이 거짓이 됩니다. 그러면 O와 연산을 한 번 더 살펴보면 둘 중 하나만 참이면 되죠. 현재 첫 번째 조건식이 거짓이더라도 두 번째 조건식이 참이면 참을 반환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조건식도 연산을 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식을 보면 ODD에 not을 붙였습니다. ODD는 true이고 거기에 not을 붙이면 false가 되죠. 따라서 not ODD는 전체 false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AND 연산의 특징은 모두 참이어야만 참을 반환합니다. 현재 하나라도 거짓이면 AND 연산의 결과값은 무조건 거짓이에요. 따라서 이 뒤에 연산식을 계산할 필요 없이 첫 번째 연산이 거짓이기 때문에 AND 연산은 거짓이 되면서 두 번째 조건식도 거짓이 됩니다. 결국 if문의 조건식인 O와 연산을 계산하면 F와 F를 O와 연산하기 때문에 거짓의 결과를 가지는 거죠. 그럼 if문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해 줍니다. i는 2가 되고요. i가 2일 때에도 if문을 실행하면 첫 번째 조건식 보겠습니다. 첫 번째 ODD 값은 true고요. 그 다음 값을 계산하면 A 인덱스 2의 값은 3이죠. 3을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0이 아닌가요의 참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조건식 모두 참이기 때문에 AND 연산은 참값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 if문의 전체 조건식을 보면 O와 연산으로 묶여져 있고 첫 번째 조건식이 참이니까 항상 참을 반환하게 되면서 이 if문의 전체 조건식은 참이 됩니다. 그러면 if문의 문장을 실행하면 result 값 1과 현재 인덱스 2의 값 3을 더하면 4가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면 i는 3이 되고요. i가 3일 때 ODD 값은 여전히 true입니다. 그리고 인덱스 3의 값은 4니까 4를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0인가요를 묻죠. false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 거짓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조건식을 계산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ODD 값을 true를 not 연산하면 false죠. false를 and 연산하면 항상 거짓이죠. and는 둘 다 참이어야만 참을 반환하는데 하나라도 거짓이니까 항상 거짓을 반환해서 이 두 개의 조건식 모두 거짓이라서 if문의 조건식은 거짓이 됩니다. 따라서 if문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면 i는 4가 되고 if문을 한 번 더 실행할게요. 현재 ODD의 값은 true고요. 그 다음 값을 계산하면 인덱스 4의 값은 5입니다. 5를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0인가요를 묻죠. 참입니다. 따라서 참 and 참이기 때문에 첫 번째 연산식이 참이 되는 거죠. 그럼 전체 조건식은 O와 연산자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참이니까 if문의 조건식이 참이 되면서 result 값을 계산하면 4 더하기 AI 값
현재 5기 때문에 5를 계산하면 9가 됩니다. 그리고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면 i는 5가 되고요. ODD 값은 여전히 true고 값을 계산하면 이제 인덱스 5의 값 6을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0인가요를 묻죠. 거짓입니다. 따라서 true, false이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식은 false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식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 ODD 값이 현재 true로 계속 변하지 않는 값을 가지죠. 따라서 그 true에다가 not 연산자를 붙이면 이 not ODD도 false에 변하지 않는 값을 가집니다. 따라서 항상 이 두 번째 연산식은 거짓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if문의 조건식이 거짓과 거짓이니까 if문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면 i는 이제 6이 됩니다. i가 6일 때를 계산을 하면요. ODD 값은 항상 true이고 and 뒤의 값을 계산을 하면 인덱스 6의 값은 7이죠. 따라서 7을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0이 아닌가요? 라는 조건에 참이 되면서 true와 true, and 연산을 하면 참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 조건식이 O와 연산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식이 참이면 항상 참값을 가지면서 if문의 문장을 실행하면 현재 result값과 AI 값 7을 계산하면 16이 result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면 i는 7이 되고요. i가 7일 때를 계산하면 현재 ODD 값은 항상 true이고 인덱스 7의 값 8을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0인가요? 라는 조건에는 거짓이 됩니다. 그러면 true와 false를 and 연산하면 첫 번째 조건식은 거짓이 되기 때문에 O와 연산을 통해서 두 번째 조건식을 보는데 이 두 번째 조건식도 항상 false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ODD의 값이 true고 1을 not 연산하면 false죠. and 연산에 false가 하나라도 있으면 항상 거짓을 가지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연산도 거짓이 되는 거죠. 따라서 O와 연산, 거짓과 거짓이기 때문에 if문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게 됩니다. i를 1 증가하면 i가 이제 8일 때 ODD는 항상 true이고 AI 값은 9입니다. 따라서 9를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0이 아닌가요? 라는 조건에 참이면서 true와 true를 가지면 첫 번째 조건식이 true가 되죠. 따라서 전체 조건식 O와 연산의 결과는 항상 참이니까 result 값을 계산하면 16 더하기 현재 인덱스 8의 값 9를 해서 25가 됩니다. 그리고 선두로 가서 i가 이제 9가 되면요. 9는 9보다 작나요에 더 이상 만족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포문이 종료되고 다음 코드는 리턴문입니다. result 값을 함수로 호출한 고수로 반환하죠. 현재 result 값에는 25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함수를 호출한 메인 함수로 25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메인 함수에 이 값이 25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문자열 콤마를 출력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한 번 더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번에 전달하는 값은 배열 A와 false 값이에요. 따라서 매개 변수 A에는 그대로 배열 A가 저장이 되는데 이번에 ODD 변수에는 false가 저장이 됩니다. 그럼 메소드 썸을 실행하면 일단 result에는 0을 저장하고요. 반복문이니 디버깅표와 함께 보면 i는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a.length 9보다 작을 때까지 실행을 하죠. 실행하는 문장은 if문이죠. if문의 조건식은 O와 연산으로 묶여져 있고 그러면 첫 번째 조건식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식은 and 연산으로 묶여져 있죠. ODD 값과 이 뒤에 연산식을 연산하면 되는데 현재 ODD 값이 false입니다. and 연산의 특징은 모두 참이어야만 참을 반환하기 때문에 현재 하나라도 거짓이면 항상 거짓을 반환하게 되는 거예요. 즉, 이 and 연산식의 결과가 거짓이니까 O와 연산에서 첫 번째 조건식은 항상 거짓의 값을 가집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연산식을 이어서 실행해 봐야 하죠. 따라서 두 번째 연산식을 계산해 보면 ODD에 not을 붙이죠. false에 not을 계산하면 true가 됩니다. 이 연산식도 and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true와 and 이 두 번째 연산식을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현재 i 값은 0이기 때문에 인덱스 0의 값 1을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0인가요? 라는 조건에 거짓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조건식은 거짓이니까 true와 false를 and 연산하면 거짓이죠. 따라서
이 전체 조건식을 보면 false와 false니까 O와 연산식이 거짓이 되면서 if문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면 I는 1이 됩니다. I가 1일 때에도 계속 코드를 실행하면 첫 번째 연산식은 항상 ODD 때문에 거짓이니까 두 번째 연산식 바로 볼게요. 두 번째 연산식도 not ODD는 true죠. 그러면 이 연산식만 이제 계산해 주면 됩니다. A의 인덱스 1의 값 2를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0인가요는 2가 짝수인가요를 묻는 거죠. 짝수가 맞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식이 참이면 이 뒤에 AND 연산식이 항상 참이 됩니다. 이 O와 연산의 두 번째 조건식이 참이 되기 때문에 if문은 참이 되는 거죠. 그러면 if문의 문장인 result 값을 실행하면 result에 AI 값 2를 더해서 2가 됩니다. 그리고 선두로 가서 I는 되고요. if문을 계속 실행해 볼게요. ODD 값은 false니까 두 번째 연산식을 계산하면 true와 인덱스 2의 값 3을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0인가요? 거짓이죠. 따라서 이 값이 거짓이면 두 번째 연산식은 거짓이기 때문에 if문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 그러면 I가 3일 때 마찬가지로 if문을 계산하면 두 번째 not ODD는 true이기 때문에 인덱스 3의 값 4를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0인가요에 참이 되죠. 따라서 참과 참을 AND 연산하면 참이기 때문에 result 값을 계산하면 2 더하기 2를 해서 4가 됩니다. 그리고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면 I는 4가 되고요. I가 4일 때 if문을 계산하면 두 번째 연산식 not ODD는 true이고 인덱스 4의 값 5를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0인가요의 거짓이죠. 따라서 if문을 실행하지 않고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면 I는 5가 됩니다. I가 5일 때 두 번째 연산식을 계산하면 인덱스 5의 값 6이 2의 배수인가요에 참이 되면서 if문의 문장인 result에 6 더하기 6 값을 저장해 줍니다. 그리고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면 I는 6이 되고요. I가 6일 때 첫 번째 조건식은 항상 거짓, 두 번째 조건식의 not ODD 값은 항상 참. 따라서 이 나머지 연산만 해주면 되죠. 현재 인덱스 6에 저장된 값은 7이고 7을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0인가요의 거짓이니까 AND 연산에 의해서 true, false는 거짓을 반환해서 if문의 조건식이 거짓이 되고요. 그럼 선두로 가서 I 값을 바로 1 증가합니다. 그리고 if문을 계속 계산하면 첫 번째 조건식은 거짓, 두 번째 조건식을 계산하기 위해서 인덱스 7의 값 4를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0인가요에 참이 되죠. 따라서 true와 true, AND 연산하면 참이기 때문에 result 값을 계산하면 현재 result 값 12와 인덱스 7의 값 8을 더해서 20이 됩니다. 그리고 선두로 가서 I가 8이 되면요. 인덱스 8의 값 9를 들고 와서 계산을 하면 9를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0인가요의 거짓이기 때문에 AND 연산을 하면 이 두 번째 조건식이 거짓이 되는 거죠. 따라서 if문의 조건식이 거짓이 되면서 if문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선두로 가면 I는 이제 9가 됩니다. I가 9일 때에는 9가 9보다 작나요라는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코드가 종료되고요. 다음 문장은 return문입니다. 현재 result 값 20을 함수로 호출한 메인 함수로 반환을 해주는 거죠. 따라서 이 함수의 결과값이 20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출력 함수도 모두 값을 출력했으니 25,20이 출력되는 코드였습니다. 이번 코드는 첫 번째 함수를 호출하면서 배열에 저장된 홀수의 값을 합산하고요. 두 번째 함수를 호출하면 짝수의 값을 합산하는 코드입니다. 하지만 불린 데이터 타입을 사용해서 이 연산식을 조금 복잡하게 표현한 코드이기 때문에 AND 연산과 OR 연산의 특징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고요. 디버깅표를 작성하시면서 값을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쌤! 다음 문제는 라우팅 알고리즘 중 RIP 방식을 사용해서 A에서 F로 가기 위한 경로를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RIP 프로토콜은 최소 홉 카운트를 파악하여 라우팅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이때 홉 카운트는 거쳐가는 라우터 수인데요. 따라서 정리하면 라우터의 수를 최소한으로 해서 A에서 F로 가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거쳐가는 라우터의 수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A에서 D로 가고 D에서 C로 가고 C에서 F로 가는 방법이 정답이었습니다. 해당 방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5를 해서 8이 됩니다. 이게
최소 소요 시간은 아닙니다. RIP는 라우터의 대수를 체크해서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최소 소요 시간과는 다른데요. 이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OSPF 방식이 나왔습니다. OSPF 방식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변경된 정보를 반영하여 노드 간의 거리 정보, 네트워크 상태 등 실시간으로 조합해서 경로를 설정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암호 알고리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키워드는 암호 표준인 DES 방식을 대체하기 위해서 128비트 블록 크기를 가지는 암호 표준입니다. 이는 AES입니다. DES는 56비트의 블록 크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128비트의 블록 크기를 사용하면 보안 강도가 세집니다. 따라서 블록 크기를 늘려서 보안이 다소 낮았던 DES를 대체하기 위해서 AES 암호 알고리즘이 개발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체제 프로세스 스케줄링의 SRT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 프로세스들의 평균 대기 시간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SRT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SRT 알고리즘은 최단 시간, 남은 시간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방식은 SJF의 선점형 방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프로세스가 실행하는 초에 시작을 했을 때 실행 시간이 가장 짧은 프로세스를 선택해서 실행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면 0초부터 볼게요. 현재 0초에는 프로세스 1밖에 없죠. 따라서 프로세스 1을 1초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초에 됐을 때는 프로세스 2가 도착을 했습니다. 따라서 프로세스 1과 2 중에 선택하여 실행하면 되는데 선택하는 기준이 실행 시간인 거죠. 두 개의 실행 시간 중 짧은 시간을 선택하는 겁니다. 현재 프로세스 1은 1초 실행되었기 때문에 7초가 남았죠. 따라서 7초와 4초를 비교하면 4초가 짧기 때문에 프로세스 2를 2초까지 실행하는 거죠. 그럼 2초 때에 프로세스 3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게 이 3개의 프로세스인데 실행 시간을 비교하면 아직 프로세스 2가 가장 적기 때문에 프로세스 2를 3초까지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3초 때는 프로세스 4가 도착을 합니다. 따라서 이 4개의 프로세스 중 가장 작은 시간, 프로세스 2죠. 따라서 프로세스 2를 이어서 실행하고 그리고 5초 때가 되면 프로세스 2가 총 4초를 모두 실행했기 때문에 실행 시간이 0초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5초인 순간에 남은 프로세스의 실행 시간을 비교하는 거죠. P4가 가장 적죠. 따라서 P4를 5초 동안 실행하게 됩니다. 그럼 5초를 실행한 10초 때를 보겠습니다. 10초 때에서는 이제 P4도 실행 시간이 0초니까 1과 3을 비교하면 1이 더 적죠. 따라서 프로세스 1을 남은 실행 시간인 7초 동안 실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17초인 순간에는 이제 프로세스 1도 0초가 되었으니 남은 프로세스인 프로세스 3을 9초 동안 실행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이때 평균 대기 시간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평균 대기 시간을 살펴보면 첫 번째 프로세스 1은 0초 때 들어와서 1초까지 바로 실행을 했고 그 다음 10초에 실행하죠. 그러면 결국 1초에서 10초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10초 빼기 1초를 해서 9초간 대기를 하였고요. 그리고 다음 프로세스 2를 보면 1초에 도착을 해서 대기하는 시간 없이 바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초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없었으므로 0초가 되고요. 그 다음 프로세스 3을 보면 현재 2초에 도착을 해서 프로세스 3이 실행되는 순간은 17초였습니다. 따라서 17초에서 2초를 뺀 15초의 시간 동안 프로세스가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 이제 프로세스 4를 보면 프로세스의 4는 3초에 도착을 했는데 5초에 실행이 되었으니까 대기 시간은 5초 빼기 3초를 해서 2초가 됩니다. 따라서 프로세스의 평균 대기 시간을 구하면 9초, 0초, 15초, 12초를 다 더해서 4로 나눠주면 되죠. 이를 계산하면 6.5초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결합도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지문의 키워드는 제어 신호를 이용해서 통신하는 경우에 결합도이기 때문에 정답은 제어 결합도였습니다. 제어 결합도는 모듈 A에서 제어 신호를 모듈 B에 전달하는 결합도인데요. 이때 의미하는 이 제어 신호는 모듈 B의 내부에 관여하게 되는 신호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회원에 대해 할인권을 제공한다고 합시다. 이때 이 제어 요소가 회원 여부를 말합니다.
회원이 맞으면 이 모듈 B의 내부에서는 10%를 할인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할인해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 모듈 A에서 전달하는 제어 신호에 따라서 모듈 B에서 실행되는 로직 처리가 달라지죠. 즉, 모듈 A에서 전달하는 제어 신호에 따라서 모듈 B의 내부의 로직 처리가 달라지는 경우를 제어 결합도라고 합니다. 다음은 자바 언어 코드 문제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문제풀이 프로그래밍 언어 강의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첨부하겠습니다. 서희쌤, 자바 언어 코드 보겠습니다. 기사 퍼스트 클래스 안에 ref 함수가 있고 메인 함수가 있습니다. 메인 함수부터 코드를 실행하겠습니다. 문자열 str을 선언하고 값을 저장하였고요. 그리고 정수형 변수 length에다가 문자열의 길이를 저장합니다. 문자열 str의 길이는 총 8이므로 length에는 8이 저장됩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는 배열을 선언하는데 이 배열에 저장되는 데이터 타입은 불린 데이터 타입입니다. 불린 데이터 타입은 참과 거짓으로 구성된 데이터 타입이죠. 따라서 이 배열 안에는 이 참의 값 또는 false, 거짓의 값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데이터 타입이 불린인 크기가 256인 배열 씬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면 0부터 255까지의 인덱스를 가지는 배열 안에는 true 또는 false의 값만 가질 수 있는 배열인 거죠. 그리고 다음 코드는 출력 함수입니다. 출력하는 값은 함수 rf를 호출하고 그 반환값을 출력하죠. 그러면 함수 rf를 호출하겠습니다. 전달하는 값은 문자열 str이고요. 그러면 ab, ac, ab, cd가 그대로 전달이 될 거고 다음 전달하는 값은 length 빼기 1입니다. 현재 length 값은 8이죠. 따라서 8 빼기 1을 해서 전달하는 값은 7입니다. 그러면 매개 변수 인덱스에는 7이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전달하는 것은 배열 씬입니다. 따라서 크기가 256인 데이터 타입이 불린인 이 배열 씬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rf 함수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if문입니다. if문의 조건식을 보면 현재 인덱스가 7이죠. 7이 0보다 작나요라는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if문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다음 문장을 실행하겠습니다. 문자 변수 c를 선언하고 값을 저장합니다. 저장하는 값은 문자열 str에서 캐릭터의 이 인덱스에 해당하는 문자를 들고 와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현재 인덱스는 7이기 때문에 이 문자열 str에서 인덱스 7인 값 d를 들고 와서 변수 c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는 문자열 result를 선언하고 값을 저장합니다. 저장하는 값은 함수 rf를 호출한 후 그 반환값을 저장하죠. 따라서 함수 rf를 한 번 더 호출하겠습니다. 전달하는 인자는 문자열 str과 인덱스 빼기 1입니다. 현재 인덱스는 7이니까 6을 전달하고요. 그리고 그대로 배열 씬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rf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장을 실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덱스가 0보다 작나요입니다. 현재 인덱스는 6이기 때문에 작지 않죠. 따라서 거짓이니까 if문의 문장 실행하지 않고 다음 문장을 실행하면 문자 변수 c에 값을 저장합니다. 이번에 들고 오는 값은 인덱스 6이죠. 따라서 문자열 str에서 인덱스가 6인 문자를 들고 오면 c를 들고 와서 문자 변수 c에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는 문자열 result를 선언하는데 rf를 한 번 더 호출한 후 그 반환값을 저장하기 때문에 함수 rf를 한 번 더 호출하게 됩니다. 문자열 str를 전달하고 이번에는 인덱스 빼기 1, 5를 전달하고요. 그리고 배열 씬을 한 번 더 전달하겠습니다. 따라서 한 번 더 rf를 실행하죠. 실행하면 이번에는 인덱스가 5입니다. 인덱스 5도 마찬가지로 0보다 작지 않으니까 if문의 거짓이고 그리고 한 번 더 변수 c의 값을 저장하죠. 이번에는 인덱스 5의 값 b를 들고 와서 c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는 result 문자열을 선언하는데 rf 함수를 한 번 더 호출해야 하죠. 따라서 rf 함수를 호출하면 str 인덱스 빼기 1이니까 4 그리고 씬을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이 rf 함수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현재 인덱스에는 이제 4가 저장이 되고요. if문의 거짓이니까 문자 c에 값을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하는 값은 문자열 str의 인덱스 4값 a죠. 따라서 a를 저장하고요. 그리고 다음 코드 문자열 result에는 rf를 호출한 후 반환값을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rf를 호출하고 그 반환값을 저장하겠습니다. 전달하는 값은 문자열 str과 인덱스는 4였기 때문에 3을 전달하고요. 그리고 배열 씬까지 전달하면 한 번 더
RF를 실행하는 거죠. 이번에 if문도 거짓입니다. 3은 0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거짓이니 문자 C에다가 값을 저장하는데 이번에는 문자열 str에 인덱스 3의 값 C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는 문자열 result를 선언하고 RF 함수를 한 번 더 호출하죠. 따라서 전달하는 값은 RF 함수를 호출하고 str 문자열과 인덱스 3-1을 해서 2와 그리고 배열 C를 한 번 더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if문 인덱스는 현재 2니까 0보다 작나요의 거짓이죠. 따라서 문자를 바로 저장을 하면 문자열 str의 인덱스 2의 값을 들고 와서 문자 변수 C에 저장하고요. 그리고 문자열 result를 선언하면 RF를 호출한 후 그 반환값을 저장하기 때문에 함수 RF를 한 번 더 호출할게요. str 전달하고 2-1을 해서 1을 전달하고 배열 C를 전달하죠. 따라서 한 번 더 RF를 호출하면 인덱스에 1이 저장되고 거짓이니까 문자 변수 C에다가 한 번 더 값을 저장합니다. 이번에는 인덱스 1을 들고 오죠. 따라서 B를 들고 와서 변수 C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 문자열 result에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RF를 한 번 더 호출하겠습니다. 이제는 인덱스 1-1을 해서 0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RF 함수를 한 번 더 호출하면요. 그러면 if문 인덱스 0은 0보다 작나요라는 조건에 여전히 거짓입니다. 따라서 문자 C에다가 값을 저장하면 문자열 str에 이제 인덱스 0의 값을 들고 와서 저장할게요. 그리고 result의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RF 함수를 한 번 더 호출하면 str-1 C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한 번 더 RF 함수를 호출하면요. 이제 if문입니다. 인덱스 -1이 0보다 작나요라는 조건에 이제 참이 되죠. if문의 문장인 return문을 실행하게 됩니다. return하는 값을 보면요. 따옴표를 사용해서 문자열을 반환하는데 아무것도 저장되지 않은 문자열을 반환합니다. 즉 빈칸에 문자열을 반환한다는 거죠. 따라서 return문을 실행하면 인덱스가 -1이었던 이 함수는 종료되고 이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이 빈칸에 문자열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 함수를 호출한 곳은 인덱스가 0인 함수였죠. 따라서 인덱스가 0인 함수의 result 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반환 값은 빈칸이었기 때문에 현재 문자열 result에는 아무것도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덱스가 0인 함수를 이까지 실행을 한 거기 때문에 이어서 실행해 주면 됩니다. if문입니다. if문의 조건식을 볼게요. 배열 C는 인덱스 C의 값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배열 C는 불린 true 또는 false가 저장된 배열이었죠. 기본값은 false로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즉 0부터 255까지의 배열의 값이 false로 다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건식에서 배열 C의 인덱스 C의 값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C에는 A가 저장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인덱스는 숫자이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문자를 숫자로 대응하기 위한 ASCII 코드 표를 사용합니다. ASCII 코드 표에서 변수 C에 저장된 소문자 A는 10진수로 97입니다. 따라서 if문의 조건식을 sin 변수값 A를 하면 이를 10진수로 대응하면 sin 97이 되는 거죠. 즉 인덱스 97의 값이 현재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배열 C는 전체적으로 false로 초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sin 인덱스 97에 저장된 값은 false이고요. 이 값에다가 not 연산을 하기 때문에 false의 not은 true죠. 결국 if문의 조건식이 true가 되는 겁니다. if문의 조건식이 참이기 때문에 if문의 문장을 실행할게요. if문이 실행하는 문장은 배열 C의 인덱스 97의 값을 저장합니다. 현재 변수 C 값은 A이기 때문에 이 A를 ASCII 코드표에 대응하면 97의 값을 true로 저장해라가 됩니다. 그러면 sin 배열 중 인덱스 97의 값은 true로 갱신이 된 거고요. 그리고 다음 코드는 return문이죠. return하는 값은 현재 C 값 A와 result 값, result 값은 현재 비어 있었죠. 따라서 C와 result 비어 있는 값을 더하면 그냥 A니까 A 값을 이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반환해 주면 되는데 이 함수를 호출한 곳은 인덱스가 1인 함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인덱스가 1인 함수에서 빼기 1을 해서 인덱스 0인 함수를 호출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 함수를 모두 실행을 하였으면 이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돌아가서 이 result의 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다시 차근차근 볼게요.
인덱스가 1인 함수를 실행하겠습니다. 인덱스가 1인 함수에서 이제 인덱스 0인 반환값은 a였죠. 따라서 이 result라는 문자열에 a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if문을 실행하겠습니다. if문의 조건식을 한 번 더 보면 배열 c의 인덱스를 찾아야 하죠. 현재 변수 c에 저장된 값은 b입니다. 소문자 b를 ASCII 코드표에 대응하면 숫자는 98입니다. 즉 인덱스 98을 의미를 하고요. 인덱스 98에 저장된 값은 현재 배열 0에서 255 중 모두 false로 초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98도 false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false를 not 연산을 하면 true가 되죠. 결국 이 if문의 조건식이 참이 됩니다. 그래서 if문의 문장을 한 번 더 실행할게요. 이제 배열 c의 인덱스 98에 값을 저장하는데 true의 값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는 return문이죠. 함수를 호출한 고수로 이 값을 반환하는데 c에 저장된 값은 b죠. b와 result에 저장된 값은 a입니다. 이 a를 더해서 문자열을 이어 붙여서 함수를 호출한 고수로 반환하는 거죠. 함수를 호출한 곳은 인덱스가 2인 함수였습니다. 따라서 인덱스가 2인 함수에서 이 rf 함수에 호출한 반환값이 이제 ba가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if문을 이어서 실행해주면 됩니다. if문의 조건식을 볼게요. 현재 배열 c의 변수 c에 저장된 값은 a죠. 그러면 인덱스 a라는 말은 소문자 a는 97과 대응하기 때문에 배열 c는 인덱스 97의 값을 묻습니다. 현재 97의 값은요, true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값은 true이기 때문에 not 연산을 적용을 하면 true는 false가 되는 거죠. if문의 조건이 거짓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if문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함수로 호출한 고수로 바로 result 값만 보내주면 됩니다. 현재 result 값은 ba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ba를 함수를 호출한 고신 rf str3 신 함수로 반환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함수를 호출한 곳인 이곳으로 ba를 반환을 한 거고요. 따라서 result에는 ba가 저장됩니다. 그리고 if문을 실행하면 이제 조건식을 볼게요. 변수 c에는 c가 저장이 되어 있죠. c는 99입니다. 즉 c의 99에는 뭐가 저장이 되어 있냐면 현재 0에서 255 중 97과 98 인덱스에만 true가 저장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false로 저장이 되어 있죠. 따라서 현재 인덱스 99에도 false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false의 값을 not 연산해주면 true가 됩니다. if문을 실행하는 거죠. if문을 실행하면 배열 c의 변수 c의 값, 즉 99에다가 값을 저장하는데 true의 값을 저장하게 됩니다. 결국 99도 true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문장인 return문을 실행하면 현재 c의 값 c와 더하기 result 값 ba를 더해서 함수를 호출한 고수로 반환해라가 됩니다. 따라서 이 함수를 호출한 인덱스가 다인 함수로 이 cba를 반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rf의 반환값이 cba가 되기 때문에 result에 cba가 저장이 되고요. if문을 실행하겠습니다. if문을 실행하면 이제 c의 값은 a죠. 현재 c인 a의 값, a는 97이기 때문에 97의 값은 true죠. 따라서 true를 not 연산을 하면 false이기 때문에 if문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다음 문장인 return문을 실행하면 result 값을 반환해라가 되죠. 현재 result 값은 cba이기 때문에 이 함수를 호출한 보수로 cba를 반환하겠습니다. cba를 반환하면 그대로 이 rf의 반환값이 cba이기 때문에 인덱스 5인 result에 cba가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코드를 실행하면 이제 변수 c에는 b가 저장되어 있게 됩니다. 문자 b는 98이죠. 98은 현재 true이기 때문에 true를 not 연산하면 if문의 조건식이 false가 되고요. 따라서 if문의 조건식이 거짓이니 if문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다음 문장인 result 값을 반환하면 cba를 함수를 호출한 고수로 반환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인덱스가 6인 이 함수도 result의 값이 반환값이 cba이기 때문에 cba가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 if문을 실행하면 이제 변수 c에는 c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변수 c는 99죠. 현재 인덱스 99에는 true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true의 not 연산을 하면 false가 됩니다.
if문의 조건이 거짓이니까 if문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다음 문장 return result를 실행하면 result에 저장된 값 cba를 함수로 호출한 고수로 반환할게요. 그러면 이 rf 함수의 반환값이 cba가 되므로 함수를 호출한 index 7 함수의 result 값도 cba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 c에 저장되는 값을 보면 d죠. 따라서 if문에서 인덱스 d의 값을 찾으면 ASCII 코드에서 소문자 d는 100입니다. 현재 배열 c에 100에 저장된 값은 초기값 false죠. 따라서 false에 not 연산을 하면 true가 됩니다. if문의 조건이 참이니까 if문의 문장을 실행하는 거죠. 실행하는 문장은 배열 c의 인덱스 d의 값, 즉 100에 true를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코드인 return문을 실행하면 현재 저장된 c의 값 d에다가 문자열을 이어 붙여서 result 값 cba를 이어 붙여서 함수를 호출한 고수로 반환해주면 됩니다. 이 함수를 호출한 곳은 메인 함수였습니다. 메인 함수에 dcba를 반환하게 됩니다. 결국 메인 함수에서 호출한 이 rf 함수의 반환값이 dcba이므로 이 값을 출력하는 문장을 이어서 실행하면 dcba가 출력되는 코드였습니다. 이번 코드는요, 이 문자열을 역순으로 출력을 하는데 중복을 제거해서 역순으로 출력을 합니다. 중복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 불린 배열을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불린 배열은 256개의 크기를 가집니다. 앞서 배운 ASCII 코드는 127까지 있었는데요. 확장 ASCII 코드라고 해서 ASCII 코드에서 라틴 문자와 추가 기호를 포함한 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확장 ASCII 코드는 총 256개의 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씬이라는 배열은 0부터 255까지의 인덱스를 가지는데 모두 false로 기본값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변수 a를 출력하기 위해서 씬 a, 즉 97, 인덱스 97의 값이 현재 false이면 이 a를 출력을 하고 한번 출력했으니 true로 변경해라가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a를 출력하면 이 씬 a에 접근을 해서 이 값이 false인지 true인지를 묻죠. 현재 한번 출력했기 때문에 true로 변경되어 있으면 더 이상 출력을 하지 않고 다음 코드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b를 출력하게 되면 현재 false로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씬 b에 접근을 하죠. 즉 인덱스 98에 접근을 해서 현재 그 값이 무엇인가요를 묻죠. 현재 false이면 한 번도 출력되지 않은 문자이기 때문에 그 값을 출력을 하고 이 값을 true로 변경해라가 되는 거죠. 결국 씬 배열에는 0부터 255까지 중 한 번도 출력되지 않은 값은 false를 유지하고 있고 한 번이라도 출력된 값은 true로 변경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코드로 표현한 것이 이 if문입니다. 배열 씬에 저장된 인덱스로 가서 그 값이 false이면 한 번도 출력하지 않았으니까 true가 되면서 그 값을 출력할 거니 true로 바꾸고 그리고 그 값을 리턴해 주면서 출력을 해라라는 코드가 진행이 되고요. 결국 이렇게 if문을 실행하면 출력하는 값은 문자열 str를 거꾸로 출력을 하는데 중복을 제거해서 출력되는 코드였습니다. 서희쌤! 다음은 C 언어의 구조체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문제풀이 프로그래밍 언어 강의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첨부하겠습니다. 서희쌤! C 언어 코드 보겠습니다. 이번 C 언어의 구조에서는 구조체가 출제되었습니다. 구조체 변수 노드라는 변수는 이 두 개의 변수를 가지는데 첫 번째 변수는 정수값을 저장하는 변수 n1입니다. 데이터 타입이 int이기 때문에 정수값을 저장하는 변수 n1의 값을 가지고요. 두 번째 가지는 값은 노드, 구조체 노드를 의미하죠. 데이터 타입이 구조체 노드의 포인터, 주소값을 가지는 변수 n2를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변수명은 n2인데 포인터 변수죠. 따라서 주소값을 저장합니다. 어떤 주소값을 저장하냐면 데이터 타입이 노드입니다. 즉 구조체 노드의 주소값을 가지는 변수 n2를 선언한 겁니다. 메인 함수에서 차근차근 보면요. 메인 함수를 실행하고 첫 번째 변수는 데이터 타입이 struct 노드입니다. 즉 구조체 노드의 타입을 가지는데 포인터 변수죠. 포인터는 주소 값을 저장합니다.
구조체 노드의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 헤드를 선언하고 널을 저장하였습니다. 널은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현재 헤드에는 아무것도 저장되어 있지 않고요. 다음 코드는 데이터 타입이 struct 노드입니다. 즉 구조체 노드의 타입을 가지는 변수 A를 선언하고 10과 0을 저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순서대로 정수값에는 10이 저장되고 포인터 변수에는 0이 저장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코드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타입이 구조체 노드인 변수 B를 선언하고 20과 0을 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도 구조체 노드의 타입을 가지는 변수 C에 30과 0을 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 보겠습니다. 변수 헤드에 이제 값을 저장하는데 저장하는 값은 변수 A의 주소 값이죠. 즉 구조체 A의 주소 값을 이 헤드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소를 임의로 설정하겠습니다. 구조체 A가 저장된 주소는 100번지, 구조체 B가 저장된 주소는 200번지, 구조체 C가 저장된 주소는 300번지라고 할 때 헤드에는 구조체 A의 주소 값을 저장하기 때문에 100번지를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는요. 구조체 A의 변수 N2에다가 값을 저장하는데 저장하는 값은 구조체 B의 주소값입니다. 구조체 B의 주소값이 200번지라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구조체 A의 변수 N2에 저장되는 값은 200번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코드도 보면 구조체 B의 변수 N2에다가 값을 저장하는데 구조체 C의 주소값을 저장합니다. 구조체 C의 주소값은 300번지이기 때문에 구조체 B의 N2에는 300번지가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코드는 printf 출력 함수입니다. 출력하는 값을 보면요. 헤드와 화살표 연산자죠. 화살표 연산자는 이 헤드에 저장된 주소로 가서 그 구조체 변수에 접근할 수 있는 연산자입니다. 즉 100번지에 저장된 주소로 가서 그 구조체의 멤버 N2에 접근하게 되면 현재 200번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화살표 연산자가 있죠. 따라서 200번지에 저장된 구조체로 가서 그곳에 있는 구조체 멤버 중 N1에 접근해라가 됩니다. 따라서 그 N1의 값은 현재 20이죠. 결국 이 화살표 연산자들의 결과값은 100번지로 가서 먼저 N2 멤버에 접근을 해라. 그리고 N2 멤버에서도 저장된 주소로 가서 N1 멤버에 접근을 한 후 그 값을 출력해라가 되기 때문에 이 코드의 결과값은 20이 출력되는 코드였습니다. 이번 C 언어 코드는 연결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를 구현한 코드입니다. 연결 리스트란 각 노드가 데이터와 다음 노드에 대한 참조 포인터, 링크를 포함한 자료 구조를 의미하는데요. 즉, 이 하나의 각 노드가 데이터와 다음 노드에 대한 참조 포인터, 주소 값을 가지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음 노드도 보면 데이터와 다음 노드에 대한 참조 포인터를 가리키는 자료 구조죠. 예를 들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과 같이 학생 이름으로 소팅이 되어 있다고 할 때 1반 학생은 기역, 디귿, 미음, 시옷이고 2반 학생은 니은, 리을, 비읍이 있다고 하면 일반 학생을 찾을 때 기역 찾고 아니고 찾고 아니고 찾고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 뒤에 다음 노드에 대한 주소를 저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디귿이 저장된 주소가 102번지라고 하면 기역 뒤에 102번지를 저장하는 거죠. 따라서 일반 학생은 기역이 있고 그 다음 학생은 102번지에 저장된 디귿이다라고 리스트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디귿 노드에는 그 다음 데이터로 104번지가 지정이 되어 있겠죠. 그럼 104번지에는 미음이 저장되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음 뒤에는 106번지에 저장된 시옷이 있겠죠. 따라서 미음 뒤에는 106번지가 저장이 되어 있겠고 그곳에 찾아가면 시옷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학생들을 모두 찾으라고 연결 리스트로 구현해 놓으면 기역, 디귿, 미음, 시옷을 이 저장된 다음 노드에 대한 참조 포인터를 통해서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거죠. 만약 일반 학생의 니은이라는 학생이 추가됐다 하더라도 이 사이에 노드 하나를 더 추가해 주면 됩니다. 니은을 추가하고요. 여기에 대한 포인터는 101번으로 수정을 하고 101번지에 저장되어 있는 니은이니까 그리고 니은에 대한 포인터는 이제 디귿에 대한 포인터로 102번지로 저장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노드가 데이터와 다음 참조 포인터에 대한 값을 저장한 자료 구조를 연결 리스트라고 합니다. 서희쌤, 다음은 자바 언어 코드 문제입니다. 스플리트 메소드가 처음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스플리트는 나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플리트 메소드는 문자열을 구분자 기준으로 나누어서 분할하여서 배열로 반환하는 메소드인데요. 코드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면 먼저 문자열 str을 선언하고 it is test string이라는 문자열을 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는 문자열 배열 result를 선언하고 값을 저장하죠. 저장하는 gat은 스플리트 메소드를 실행한 후 그 반환값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스플리트 메소드에서 분할하게 되는 대상 문자열은 str, it is test string 문자열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자를 기준으로 분할을 하냐면 그 기준이 되는 구분자는 대문자 t인 거죠. 따라서 it is test string에서 구분자 t를 기준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t를 기준으로 분할하고 두 번째 t를 기준으로 분할, 세 번째 t를 기준으로 분할, 네 번째 t를 기준으로 분할하면 나머지 남은 문자열을 배열로 반환하는 거죠. 따라서 배열에 저장되는 첫 번째 문자열은 i입니다. 그리고 구분자는 저장되지 않고요. 두 번째로 is라는 문자열이 배열에 저장되는 거죠. 그리고 구분자는 저장되지 않고 세 번째 문자열은 es입니다. 그리고 구분자는 저장되지 않고 네 번째는 s라는 문자열이 저장되고요. 다섯 번째는 ring라는 문자열이 저장됩니다. 이 문자열을 배열로 반환하기 때문에 results 배열의 인덱스 0에는 i가, 1에는 is, 2에는 es, 3에는 s, 4에는 ring가 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는 배열 레절트의 인덱스 3의 값을 출력하라죠. 현재 배열 레절트 3에는 s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s가 출력되는 코드였습니다. 현재 구분자를 t로 한 개 사용하였는데 여러 개로 구분하고 싶을 경우에는 o와 기호를 써서 여러 개의 구분자로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t와 r로 구분할 경우에는 t와 r을 찾아서 구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자가 지정이 되어서 문자열이 이렇게 저장이 될 거고요. 그리고 t와 r 사이에는 아무런 문자가 없기 때문에 빈칸을 차지하면서 구분하게 됩니다. 이번 2024년 2회 정보처리 기사 실기시험에는 프로그래밍 코드가 9문제나 출제되었습니다. 스위치 케이스문, 지역 변수 등 기본 문법부터 구조체와 포인터, 이중 포인터 등 응용 문법까지 꼭 학습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반복문, 포문과 while문이 복잡하게 출제가 되거나 재기함수 등 흐름이 중요한 코드도 출제되었으니 기출된 코드는 흐름을 이해하시면서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반복문과 재기함수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버깅표를 직접 작성하시면서 학습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은 SQL문은 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빈칸 채우기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실행 결과를 묻는 SQL문 또는 SQL문을 전체 작성하는 유형도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문법을 이해 위주로 학습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행 결과, 출력 결과는 표 형태로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으니 실행 결과를 표 형태로도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작성 유형은 직접 작성하시면서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는 단답형 용어 문제가 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키워드 위주로 용어를 암기해 주시고 자주 출제되는 용어는 영문도 함께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어 신호를 전달하는 결합도는 제어 결합도였죠. 이와 같이 지문에서 답을 최대한 유추하셔서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문제에 1, 2와 같은 가지수 문제는 부분 점수가 있으니 최대한 용어를 하나라도 더 암기하셔서 모든 답안을 채우신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퍼스트에서는 퀴즐렛, 용어집, 모의고사, 기출예상 문제집,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실기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해당 자료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 2회 정보처리 기사 실기 핵심 기출풀이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